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매주 토요일의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오늘도 어김없이 두 손 든 연예인 이정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예인입니다. 네. 처음부터 피크빛인데요. 오늘 옷이. 네, 오늘 옷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 가세요? 촬영 있으세요? 아니요. 팟짱이 1주년 됐다 그래가지고 네. 뭐 기념 촬영한다 그래서 오늘 특별 머리도 신경 쓰고 이렇게 신경 쓰고 왔는데 정말 제가 이 팟짱에 기여한 공헌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 1주년을 계기로 좀 더 이제 출연료 협상을 좀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자세입니다. 올려줘라. 노동자의 권리를 반드시. 나도 노동자니까. 맞아요. 임노동자. 전 무료인데요. 네, 저는 공짜로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투잡이잖아요. 참.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산중학교 전교 1등. 4주째 지금 말씀하시는데 댓글이 없어. 오산 분들이 안 듣나 이 방송을? 오산 분들이 이제 듣고 댓글을 남길 때가 됐어요. 네. 미국 방송 많이 들었어요. 아메리카 방송 들으시나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스타 이선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일찍 갔어요? 예, 지난주에 한주 씨 인터뷰 때문에 먼저 도중에 나가가지고 제가 죄송하네요.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자, 오늘도 이번 주도 어김없이 저희가 대중문화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 오늘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가 저희 앞에 와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선필 기자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오늘 모신 분은요, 영화 위로공단의 감독님이신 이문수 감독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이문수입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상업영화 감독님들을 모셨어요. 네, 다큐멘터리 감독님은 처음이십니다. 팟짱 1년 만에 첫 출연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독님. 예, 저희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오셨는데요. 굉장히 목소리가 저희에 비해서 차분하세요. 감독님이 되게 뭐랄까 이영애 씨 같은 느낌이 이렇게 막 느껴져요. 이영애 씨? 차분해지면서. 이영애 씨. 이영애 씨. 이렇게 차분하게 깔려서 제가 시작할 때 와 이정수입니다 막 이렇게 시작했는데 실수한 게 아닌가. 아니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좋아합니다. 또 저하고는 다른 분위기니까. 그렇군요. 감독님 팟캐스트는 좀 출연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두 번째요. 출연입니다. 첫 번째는 어느 프로그램에? SBS인데요. 프로그램명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SBS도 팟캐스트를 하는군요. 목동 가서 녹음을 그래요? 감독님도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매니저가 여기 가서 터세요. 그러면 갖다 놓으면은 막 하고 이제 또 딴 데가 또 앉혀놓으면 또 이렇게 하시고. 그렇구나. SBS는 공중파에 주력하지 왜 팟캐스트까지 하는지. 진짜 우리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시장을 좀 나누자. 자, 위로공단이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위로공단은 일단 이제 구로공단에서 일하셨던 여성 노동자 한 5분을 인터뷰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이제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노동자들까지 담은 영화입니다.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노동자 여성 노동자 특히 이제 여성 노동자에 맞춰서 좀 만든 영화입니다. 굉장히 그 와이드하게 다루신 것 같더라고요. 1970년대부터 지금 2015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달프게 살고 있는가를 정말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엮어내신 것 같은데요. 또 영화가 재밌는 게 다큐멘터리 형식이지만 중간중간에 그 몽타주라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와 관계 없는 듯한 장면들을 넣었어요. 감독님께서 이게 하나 이제 미적 장치로 볼 수 있는데 아마 이런 요소 때문에 더 영화가 신선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고 또 이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상을 받았었죠. 은사자상 최초로 한국 최초로 작가분들 중에서는 받은 상인데 아마 이제 한국인 최초로. 네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 상금도 많이 주나요? 돈 많이 줘요? 안타깝게 상금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명예만. 네. 나는 개인적으로 모든 명예로운 상 뒤에는 부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따라오겠죠. 지금 따라오셨나요? 아직 덜 따라오셨어요? 뭐 좀 멀리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 감독님의 작품 얘기하기 전에 감독님의 직업을 두고 논란이 있더라고요. 미술 작가냐, 영화 감독이냐. 어떤 걸 더 선호하십니까? 근데 이제 미술 작업으로 시작을 했고 미술 작가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미술 작가 겸 영화 감독으로 얘기를 하고 누가 어떤 상황에서 불러주시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냥 그렇게 미술 쪽에서 부르면 미술 작가 또 영화 쪽으로 부르면 영화 감독.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돈만 주면은 가서 웃기라 그러면 웃기고요. 연기하라면 연기하고 둘 다 나거든요. 여보세요. 네, 왜요? 부르셨어요? 네, 재밌게 하세요. 네. 자, 그런데 이 영화를 구로공단부터 2015년 오늘까지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쭉 조명을 하셨는데요. 위로공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로공단 여성노동자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구로공단 그대로 하면은 이 구로공단에만 좀 집중이 될 것 같아서 약간 좀 다른 좀 더 대중들이 들으시기에 조금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짓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구로공단 여성 노동자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현재 노동자들까지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포괄적인 어떤 느낌을 주고자 했죠. 그리고 뭐 1차적이긴 한데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 여성 노동자들이 일종의 이제 국가나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가 되었다면 그분들의 일이 지금은 이제 어떤 그분들을 좀 우리가 위로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감사하고 위로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첫 장면이 이제 봉제 공장 미싱사들 그다음에 시다들 흔히 말하는 이제 보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하셨거든요. 미싱사였어요? 네, 미싱사까지는 아니셨고 그러니까 보조하시면서 돈을 버셔가지고 저를 이제 82년도에 낳으시고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의 그 항상 그 바늘과 실에 대한 이미지가 강해서 그럼 뭐 비슷한 정서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보면서 그런 집에서 자라서 전교 1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오산중학교. 그건 또 다르네요, 저하고. 전교 1등 안 해보셨어요? 감독님은 전교 1등을 못 하셨어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저도 연타 갈면서 어머니가 이제 그 봉제를 마치시고 점심 때 잠깐 올라오세요 집으로. 그럼 이제 밥을 차려주시고 다시 내려가셔가지고 또 일하시고. 보면서 굉장히 한편의 마음으로는 짠함이 또 있었고 뭔가 좀 치유받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저희 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 시골에서 남자 막내 동생 하나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누나 6이 돈을 벌어. 그러니까 중학교만 졸업하고 전부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구로공단에도 계시고 또 뭐 어디 공단 시화공단에도 계시고 등등에 계시면서 그 막내 남자 동생 하나를 기르기 그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 사연이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그렇게 헌신했던 어머니 세대, 누나 세대, 언니 세대들에 대한 어떤 그 고마움의 표시 이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 작업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한 4년 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기획하고 리서치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한 2년은 촬영하고 또 이제 편집이 그 촬영 기간하고 겹쳐가지고 한 편집만 한 1년 반 정도
총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기간을 나는 이게 영화에 한 4년 정도 이렇게 촬영하면 이것만 하세요? 4년 동안? 아 그렇진 않죠. 딴 얘기도 중간중간 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프로젝트, 그러니까 다른 영화라든가 다른 작품도 같이 진행을 하죠.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나는 이렇게 한 작품에만 4년 동안 하면 이게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4년 동안 굶어야 되는데. 생계가 또 먹을 만큼만 뭐 강의라든가 하고 예. 강의. 근데 되게 보면 그 다큐멘터리 감독님들이 그 영화도 하시지만 그 밖에 다른 더블 잡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나 감독님께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의. 아니 그렇지는 않고 예전에는 했는데 이제 한 최근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좀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어서 강의 같은 건 안 하고 이제 뭐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제 가서 하루 정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나름 굉장히 우아한 경우이고 굉장히 거친 노동을 해서 맞아요. 다큐멘터리를 하는 감독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그런 감독님들을 저는 응원하고 싶어요. 그렇게 어렵게 막 거친 노동, 뭐 배달일 이런 것들도 하시면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놓지 않는 아주 그 훌륭한 감독님들. 근데 저도 30대 땐 그렇게 했습니다. 인정이 달라는 거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저도 30대 초반에 뭐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나. 그런 감독님도 그 세대를 거쳐온 분이군요. 그렇군요. 사실 이게 현실과 떨어져 있으면은 이런 작품 만들기 어렵죠.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선을 유지하면서 이런 작품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또 감독님께서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또 특별한 시선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좋은 거더라고요. 특별히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작업에 들어가신 건지. 덧붙여서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보니까 이번 영화가 캄보디아, 베트남 여성 노동자들을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떤 포커스를 여성 노동자에 좀 탁 방점을 두고 하신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 제가 이제 그 금천구 구로공단이 있던 지역이죠. 옛날에 이제 구로구가 한 구였는데 지금 이제 금천구로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한 15년 전인가. 거기에 이제 뭐 금천예술공장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가 이제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이에요. 거기 입주를 2010년도에 하게 되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기획은 하긴 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혼자 상상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공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제 작업 방향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그 구로공단과 여성 노동자들에 좀 초점이 맞췄고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중간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도 시다 생활을 봉제공장 시다 생활을 하셨지 이게 이제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동생도 뭐 냉동식품 매장이나 의류 매장에서 20대 때 보냈고 형수님도 뭐 그 전화 교환으로 한 30년 전에 그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뭐 우리 집의 얘기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분한테 사실은 제가 10대 때 받은 어떤 따뜻함과 찡함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인적으로 어떤 가족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을 표시하고 싶었고 이거를 또 이제 가족뿐만이 아니라 약간 이제 미술이라든가 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회 공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과 좀 공유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어렸을 때 이제 남자들은 아버님이나 형님은 좀 더 어떤 사회에서 좀 더 살아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뭐 기술을 배워라, 뭐 돈을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어머님 같은 경우는 뭔가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네가 잘하는 걸 해라 이런 지지, 뭐 응원 이런 것들이 약간 그 물질적으로 뭐 풍부하게 저를 지원했다기보단 그런 마음들이 저의 어떤 감수성을 이렇게 만들어간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 작품 속으로 좀 어떤 미학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녹여내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그 여성과 남성의 시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들은 어쨌든 권력,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전, 길,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엄마들은 다 필요 없어. 네가 좋은 거, 행복한 길을 찾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인데 우리 엄마랑 아빠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요? 엄마랑 야, 공부 열심히 해. 그래요? 그러면 이선필 씨의 부모님은?
저는 부모님께서 좀 간섭 안 하셨던 타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전교 1등 하니까. 아니 저한테 한 번도 공부하라고 한 적이 없으시고 그런 애들이 전교 네. 그런데니까 서울대 간 애들 물어보면 꼭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사교육을 안 받았대. 그러니까 학원 안 다니고. 학원 안 다녔습니다. 안 다녔는데 그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진 거야. 여하튼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저희 세대가 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항상 깨면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나가 계시고. 근데 뭐 쪽지가 남겨져 있어요. 선필아 연탄불 갈아라. 그러면 이제 연탄불 갈아놓고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머니가 올라오세요. 그러면 이제 밥 먹자. 국수 말아주시고 밥을 먹는데 그게 되게 맛있었어요. 되게. 그래서 또 엄마 내려갈 때까지 이렇게 배웅해주고 저도 올라와서 뭐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착한 학생이네. 그때 연탄 가스를 마셔갖고 고등학교 때 성적이 근데 그때 기억들이 남들은 되게 비교하면서 왜 우리 집 못 사나 남들은 가스인데 우리 집은 연탄불이냐 남들은 수식인데 우리는 퍼세식이냐 근데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고 되게 따뜻했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챙겨주고 보호받는 느낌 약간 감정적으로 보호받는 느낌이 있었었고 돌아보니까 굉장히 소중한 기억이더라고요. 진짜 힘들었겠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소중함을 저는 어쨌든 없지만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이 따뜻함과 이런 것들을 좀 작품으로 그러니까 미학적으로 좀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사실 저희 집은 딸만 5이거든요. 근데 제가 막내 딸인데 저희는 아버지가 굉장히 따뜻하세요. 그 우리 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데모할 때 빠지지 말아라. 맨 앞에는 쓰지 마라. 위험하니까. 맨 뒤는 쓰지 마라. 비겁하다. 가운데 있어라. 그러나 빠지지는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생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세상에 그 어떤 페미니스트들을 만나도 저희 아버지보다 철두철미하게 그 페미니즘에 입각한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감독님의 어떤 생활에서 체득한 이런 것들이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개 보면 산업화 시대의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반추하셨어요. 또 김진숙 씨, 한진중공업 그 고공농성했던 분이죠. 그동안 몇 명이나 그 인터뷰를 하셨나요? 총 66명 인터뷰를 했고요. 예, 영화 속에 등장하시는 분 22명. 근데 이제 다 노동자는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을 옆에서 지켜봤던 분들, 바라봤던 분들, 예를 들면 뭐 그 사진사 같은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노동자들을 상담했던 감정 상담사 분들도 있고, 또 뭐 꿈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구로공단에서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대학 교수가 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셨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주변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실제로 일을 하셨고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보면은 그 이제 남성 노동자들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가 이제 한정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도 궁금하기도 했었고, 또 재밌는 부분은 영화를 봤을 때. 보통 노동 구호하면 운동 구호하면 살벌하게 뭐 이렇게 죽어라 뭐 살자 이렇게 하는 게 마련인데 근데 재밌는 장면이 있잖아요. 나도 나이키가 신고 싶다. 나도 나이키 신게 해달라 막 이런. 내가 나이키 만드는데 나는 왜 못 신냐 이런 것도 뭐 삶의 위트고 유머인데 그런 힘든 가운데서 여성이기 때문에 혹시 가능한 구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남성들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중심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여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남성 그러니까 중심에 있다면 여성들 약간 좀 더 주변에 그렇죠.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나 일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치열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근데 저도 작품을 할 때 좀 비슷한 거든요. 그 중심에 들어가서 막 싸우는 거 격렬한 것보다는 좀 떨어져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슷한 부분도 있죠. 예, 여성. 난 그런 그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노동자 한 분이 이렇게 쭉 인터뷰를 하다가 그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편했던 순간은 본인이 임신했고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한 1년여 가까이 키우던 그 시절이었다. 근데 육아와 임신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힘들죠. 그 순간이 가장 편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전 상황들이나 지내왔던 상황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66명의 노동자 또 노동자 주변에서 뭐 촬영했던 작가 뭐 등등 다 만나셨을 때 가장 인상적인 인물은 어떤 분이었어요? 뭐 아까 뭐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나도 나이키를 신고 싶다 이분 같은 경우도 기억이 남고 네. 또 이제 뭐 이총각 선생님이라고 동일방증에서 일하셨던 분, 그다음에 이제 김진숙 선생님 같은 분들이 아무래도 그 노동의 어떤 본질이라든가 이 현실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깊이 체험하시고 생각하셨던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었죠. 그분들이 특히. 나 인터뷰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던데 분명히 인터뷰하면요 그분들 그 영화 내에서 보면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맛깔나게 진짜 잘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맛깔나게 진짜 잘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하면서도 좀 내 뜻과는 좀 다르네. 좀 이 느낌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분들도 계셨죠. 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나 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또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작품을 안 만들더라도 저는 이분의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고 듣고 싶고 배우고 싶다라는 것들을 전달을 해요. 그리고 만약 불필요하고 불편하시면은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제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 원칙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작품보다는. 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이제 영화를 보면 소재 자체는 노동자 이야기라서 굉장히 그 터프하고 강해 보일 것 같은데 사실 감독님 연출 방식이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라고 하면은 사실적이고 그런 팩트 나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화 자체는 중간중간에 그 무관한 듯한 그러니까 이야기가 무관한 듯한 이제 미장센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개미가 줄지어 옮겨가는 장면이라든지 또 뭐 정육점에서 고기를 정리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까마귀띠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밑장센들을 염두하시고 넣으신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하시면서 일단 이제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이 노동 관련 뭐 영화라든가 다큐멘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셨을 때 갖고 있는 어떤 노동에 대한 시선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저는 또 다른 선입견, 노동에 갖는 선입견이라든가 편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하면 뭔가 과격하고 뭔가 시위와 뭐 이런 것들이 투쟁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저는 그 노동이나 일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 있어서 필요한 일을 하고 뭐 행복이든 그게 뭐 어려운 일이든 이런 것들이 어떤 삶의 하나로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 하다가 이제 좀 그런 이제 뭐 곤충이라든가 이런 자연의 이미지들을 사용을 한다든가 또 이제 한 친구는 또 이제 그 퍼포먼스로 그 이야기들을 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인터뷰가 말씀해 주는 재현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제가 일종의 이제 필터링해서 다시 뭔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보시는 분들이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이게 이 일이라든가 노동이라 삶의 의미가 뭘까 이걸 어떻게 던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좀 퍼포먼스를 만들었어요. 이게 일종의 낯설기 하기 효과잖아요. 예. 눈을 가린 소리가 난다든가 해서
영화랑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좀 사고의 폭을 열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보셨을지 모르지만 프랑스 영화 아멜리에라는 영화도 네. 주인공이 그 극장에 앉아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는데 정면 응시예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를 마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과 눈 마주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사실 이런 효과를 통해서 한 번 더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네. 그 이선필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전문성 있어 보인다. 그래, 소격 효과. 뭐 지금까지는 우리랑 비슷한 네. 수준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그 있어 보이네. 예, 영화의 전문성이 느껴지는. 제가 좀 나이키 신고 있어가지고 전문 기자 같아요. 먹었던 게 아니네. 네, 전문 기자 느낌이 확 드네요. 그 까르푸, 삼성반도체, 기륭전자, 한진중공업. 뭐 사실 그 여성 노동자들이 그 겪었던 응축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좀 다뤄진 편인데요. 저는 사실 그 작년에 겨울에 기륭전자 분들이 그 쌍차 분들하고 같이 그 삼보일배를 하잖아요. 그 눈 오는 때 제가 그 현장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착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 저희들이 출연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드린다고 했더니 또 어디에 기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정말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성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떤 예컨대 그런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그런 어떤 인성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여성 노동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지점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캐치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이분들의 어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거를 얼마만큼 공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공감이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고 뭐 일종의 소통이 되기도 하고 또 작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감성을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저는 어떤 책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배우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얘기가 굉장히 또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어떤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이라든가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 취재도 많이 하셨나요? 그렇죠. 이거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 직접 가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인터뷰의 어떤 말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어떤 표정들 그리고 옷차림 또는 뭐 안경에 묻은 먼지 그리고 이 주위의 어떤 공간의 느낌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담으려고 했죠.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우울한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요? 네. 저는 이게 아까 시작할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달픈 삶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다. 불만을 얘기를 해주셨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런 걸로 담은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비겁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살아오신 분들의 어떤 신념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이 사회를 만들어온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담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길게는 뭐 3일 정도 하고 3회에 걸쳐서 하고 짧게는 뭐 1회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즐거운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나온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영화의 맥락에 맞춰서 그쪽 부분만 끌어낸 거지 실제적으로 굉장히 쾌활하시고 좋으세요. 굉장히. 네. 아니 저는 막 이렇게 슬픈 얘기를 4년여 가까이 계속 듣다 보면은 너무 우울해질 것 같은 거예요. 정작 창작자 입장에서 감독은 그죠. 그래서 그런 감독님의 마음도 다쳤을까봐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괜찮나 그런 얘기들을 다루기 위해서 굉장히 얘기 듣다 보면 화도 날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분들이 느꼈던 어떤 고통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확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은 막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분들의 겪었던 것들의 어떤 삶의 깊이를 좀 더 저는 담고 싶었어요. 저희가 사실 여성 노동자들의 삶이 응축된 최근 상업 영화를 보면 카트 있지 않습니까? 부지영 감독님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를 전하시다가 인터뷰 중에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셔가지고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NG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다가요? 네. 그래서 감독님도 그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울컥하고 또 이게 동화되잖아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로는 한 작품을 만들 때마다 약간 이제 저도 모르게 엉엉 울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뭐 무당처럼 뭔가 들어와서 그 억울함이라든가 그분이 이런. 오셨어요. 네, 그래서 막 울어요. 그래서 뭐 비년 만들 때도 그렇고 지금 뭐 앞으로 만드는 작품도 이 작품도 좀 그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고 또 이제 실제 인터뷰를 하면서 울 적도 같이. 있죠. 예. 근데 저는 그 현장에서는 안 울어요. 안 울려고 하고 있고 이제 예를 들면 조 감독님이 여성분이고 또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가실 경우가 있으면 이제 제가 찍거나 또는 이제 카메라 감독 여성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 굉장히 감정이 막 울컥하게 되는데 저는 참고 있다가 한참 지나서야 오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뭐 몇 년이 지나서든 그러다 인천에서 그 이총각 선생님을 인터뷰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강변북로에서 차를 혼자서 몰고 가는데 이제 그 얘기들이 삶의 얘기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서 그 차 안에서 막 울었던 좀 위험만 했는데. 운전하면서 우는 거 되게 위험한데 앞이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네, 특히 그럼. 그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서 여성 노동자들이 약간 그 부차적 존재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업장에서 한국 사회에서 보면 그게 안 바뀌는 게 뭐냐면요. 여성 노동자들이 많아요. 기업에도 많고 또 무슨 언론사에도 많고 사실 우리도 다 여성 노동자들인데 이렇게 보면 위로 갈수록 다 남성들이 장악하고 여성들은 또 이렇게 약간 부수적 존재처럼 돼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인 거죠. 그리고 그 억울함을 같이 공감해 주셨다니까 제가 다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아까 카트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맞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중간중간에 그 극적인 장면 위장색 같은 경우에서는 카트 세트장을 좀 빌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역시 그 지은 거거든요. 그게. 네, 카트를 촬영할 때도 아마 그 마트를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네네. 그거를 세트장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촬영한다는 거를 어디 오마이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기자님이 쓰신 거를 보고 그래서 바로 또 이제 연락을 저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면 좋겠다. 이걸 해서 이제 제작사에 연락을 드렸는데 촬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이 연대를 하셨군요. 네, 솔리데리티. 같은 장르니까. 그러니까 네. 좋은 진짜. 것 같습니다. 그 영화의 캄보디아 얘기도 있잖아요. 네. 직접 가신 건가요? 네. 위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 시위 현장 같은 경우는 그 2014년도 1월달에 있었던 이제 기록 화면이고요. 제가 이제 갔던 거는 이제 총 쏘고 막 이런 장면. 그거만 빼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가서 촬영을 하고. 그거는 이제 현지에서 제공 받으신 네, 게 있는 네. 거고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을 그 롱테이크로 3분 동안 쭉 이렇게 수평적 이동하면서 찍잖아요. 네. 그 장면에 대한 이 주는 약간의 그 공간적인 위압감이 느껴져가지고 인상 깊었는데 그런 것도 감독님께서 좀 특별히 염두하시고 찍으신 건지. 네. 이제 꼭 뭐 기획을 하거나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감을 좀 많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 중요하지. 네. 그래서 뭐 일종의 한국에서는 어떤 노동의 풍경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어떤 스펙타클한 장면들을.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구로공단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이제 수천 명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시는데 그게 어떤 모습일까? 뭐 사진 속으로는 있지만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실제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싶었죠. 예전 우리나라의 모습을 거기서 봤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30년 전의 모습이 바로 그 현장이 되게 느낌이 되게 비슷하더라고. 비슷해요. 구로공단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를 그러니까 이야기로만 이렇게 듣다가 거기 가서 직접 보니까 이랬었겠구나. 이게 이제 체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지금 보면 사실 한국에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와 있잖아요. 그 여성 노동자들이 했던 역할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해주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이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니까 전부 동남아시아로 많이 갔잖아요. 중국으로 뭐. 근데 그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사실 국제민주연대 같은 인권단체들이 그런 인권 그 고발을 많이 해요. 별별 일이 다 있대요. 화장실을 못 가게 하고 하루 종일 노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밥 먹는 시간을 뭐 10분으로 제한한다거나 이거는 사실은 그 박정희 시대 때 한국에서는 통했지만 그 더운 나라에서 당연히 오후에 점심 시간에 좀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보장을 안 해주니까 전혀 사실은 노동 환경이 전혀 다른데 한국식으로 막 주입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은 것까지 고스란히 그 사업 행태를 다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다 노동뿐만 아니라 문화. 문화를. 아니 외국 같은데 가보면은 거기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 룸사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 가도 룸사롱이 있어요. 그래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룸사롱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장은 한국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전에 써먹던 문화를 한국 기업들 주변에 룸사롱이 있다는 거죠? 아니요. 기업 주변에 있다기보다는 그냥 룸사롱이 있어요. 관광지 주변에 많다고 관광지 주변에 있어요. 네. 가면은 사장님들 한국말이 다 통해요. 그렇군요. 네. 네. 자, 그 봉제 공장 노동자들을 어머니 혹은 또 이제 그 백화점이라서 일하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감정 노동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 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까지 쭉 이렇게 쭉 하시면서 가족이 좀 투영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마트에서 일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동생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냉동식품 매장에서 일을 했는데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굉장히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거든요. 근데 늦게 이제 갖게 됐는데 나중에 또 이제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손이 굉장히 이 냉동식품 이걸 계속 만지니까 장갑을 껴도 막 손이 동상이 걸릴 정도로 차대요. 그러니까 일반 그 시민들이라든가 손님들은 잘 그걸 못 느끼죠. 소비자들은 네네. 시원하게 그냥 느끼는데 그래서 애가 이렇게 하면 이제 안 생긴다 이런 것들도 손발이 차갑게 되면 계속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니까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뭐 초반에 얘기 들었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또 이제 여동생의 또 얘기였구나. 그래서 그 장면에 약간 이제 퍼포먼스 하는 장면에 이제 손을 약간 그 뭐라 그래요? 손 조각을 좀 그 냉동에다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손이 없는 이런 것들 약간 연출해서 찍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고통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나 좀 무서운 장면들 무서운 장면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 영화를 되게 담담하게 표현하신 것 같긴 한데 뒤에 BGM으로 깔린 소리들이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나거든요. 뭐 미싱이나 그러니까 현장의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BGM을 쓰니까 되게 괴기스럽다고 제 느낌에는 그 느낌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그 소리들이. 근데 이제 일을 하는 게 어쨌든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뭔가 그런 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회사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공포의 공간이 돼버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이제 노동에 대한 또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갖는 어떤 공포감 이런 것들을 좀 또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죠. 약간 이제 노동이 타자화된 어떤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 그 노동 자체도 나는 일을 하시면서도 다 나는 노동자가 아니야. 그런 노동자들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인식이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예전에 전교조 만들어질 때 선생님이 무슨 노동자야. 사회복지사들이 노동조합 만든다고 하면 사회복지사가 왜 노동자야. 노동자랑은 달라라고 이제 그런 인식들이 있고 그 스스로 노동자라는 것이 굉장히 그 천한 직업처럼 이렇게 여기는 측면이 블루칼라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한 게 아니라 인식 자체가 좀 그렇게 됐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산업화 시기에 공돌이 공순이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니네 공부 안 하고 공돌이 된다, 공순이 된다, 니네 뭐 이런 기술 배우면 그렇게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굉장히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노동자라는 그 중요한 귀중한 이름을 얻기까지 80년대 굉장히 민주화 운동 또 노동 운동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긴 한데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맥락에서 짚어보면은 이 영화의 성과 중에 하나가 사실 뭐 감독님도 이제 꾸준하게 인터뷰하시면서 얻은 것이겠지만 그 여성 노동의 그 층위를 다양하게 분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체 노동, 감정 노동, 또 스튜어디스 같은 미적 노동까지 이게 사실 그 저희 관념상에는 땀 흘려서 육체로 일하는 노동을 되게 좋게 말하는 평가하는 그게 진정 노동이라고 이제 하나 관념이 돼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좀 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버스 안내양도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저 어렸을 때 봤었어요. 그렇게요? 제가 버스를 탔을 때 안내양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안내양한테 토큰 주고 막 토큰 써봤어요? 그럼요. 그 구멍 뚫린 거 하는데. 그 토큰을 썼어요. 토큰은 어른이고 우리는 회수권인데. 회수권 학생. 예, 중학교 때 저는 회수권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럼 난 토큰 왜 썼지? 엄마 거 낸 거 아니야? 여하튼 보면 굉장히 이제 층위가 다른 그 아주 다종다기한 직종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그 어떤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까? 추천하고 싶으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그렇게 뭐 70년대 그리고 또 어머님 세대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중간에는 어쨌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다라는 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영화가 끝날 무렵에는 20대 애들이 봐야 될 영화 그리고 20대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분들은 일을 하신 분들은 이미 일종의 인생의 징검다리를 건너오시고 또 지금 이제 출연해 주신 분들은 건너가고 막 있는데 20대들은 건너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출연하신 분들 또는 어머님 세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를 보고 또 이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이런 것 고민들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앞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지침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맞아, 그런 느낌이 있어. 요즘 애들은 이미 경제가 굉장히 성장한 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고 이런 얘기하면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느낌으로 이미 이렇게 잘 사는데 왜 그런 얘기 옛날 얘기를 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이 이제 격변기를 지내왔던 세대들은 야 옛날에 이랬고 지금 이랬어 막 추억을 회상하면서 막 이러는데 그런 추억에 대해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알려줄 필요가 아마 이 영화가 저는 제 관점에서는 20대 말씀하신 20대 분들한테는 하나의 중요한 교과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서죠.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그러니까 일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과거엔 이랬으나 과거엔 땀 흘려서 이렇게 치열한 노동이었으나 지금은 우리의 감정과 그 정신을 소모하는 이런 노동이 많을 텐데 이 시대에서 너희들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일을 바라볼 것이냐라는 시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교과서가 될 것 같아요. 나 이 영화 어디서 상영했으면 하는 그 곳이 있어요. 어디요? 어디? 그 제가 대한극장인가 그 주변을 다니다 보니까 되게 특이하게 그냥 그 새로 신축된 건물인데 그 건물에 약간 어떤 굴처럼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상시 영화를 틀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위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그 공간들에 그냥 길에서 그냥 영화가 계속 나오는 거죠. 24시간 그냥 벽면이라든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마치 그게 인테리어처럼 그 영화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예술 영화 전용관에서 만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제안은 굉장히 혁신적인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 중에 수출의 달인가? 네네 수출의 여인. 달이요. 달이 그 청계천에 있던 그 수출의 달이에 예전 구로공단에 있던. 그래서 그 장면이 나와요. 수출의 달이라는 그 장면이 인서트처럼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게 지금도 붙어있나 모르겠지만은 그 다리가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페이지고 한 장면인 것 같은데 이 영화도 그런 장면처럼 길에서 그냥 쭉 나온다면은 그냥 그런 어디 명패처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맞다 이런 시절이 있었어라는 추억을 불현듯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은 변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감독님이 그림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저는 이제 워킹 푸어, 일하는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어떤 과제,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고, 과거에 나도 나이키를 신고 싶다 했던 그 여성 노동자들, 지금은 나도 뭘 갖고 싶을까? 아이폰? 아이폰 그냥 하죠. 네, 아이폰 그냥 하나요? 네. 24개월 할부로. 네, 그냥 뭐 좀 그런 게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좀 더 진화하는 삶, 노동자들의 나아지는 삶이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이런 좀 답답함도 있네요. 그죠? 네. 감독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이 영화 속에 등장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기륭전자 전체 기룽전 노조원들을 볼 때 단순히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어둡고 뭐 불만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도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함께 고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불행 속에서, 그러니까 불행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어두운 곳에서 더 희망을 더 잘 보이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망은.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충분히 각자가 각자 위치에서 또 특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 이렇게 그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분들이 좀 많이 보시고 어떻게 살 것인지 좀 앞으로 이렇게 좀 지친서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20대들이 이 영화를 보고 용기 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예, 힘의 원천, 에너지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감독님 모시고 다큐멘터리 위로공단 얘기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 말고 20대들이 많이 봐서 이 영화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오마이뉴스를 생각을 하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좀 더 정확하고 보다 정의롭고 또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그 소식들을 전해준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사를 받으면 또 보게 되면 이제 사람 냄새도 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의식도 되고 또 다시 저를 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그 기사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어떤 그 문화 활동 그러나 이제 그 문화가 순수하게 어떤 무슨 레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그 바르게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문화를 쉽게 그 저희 삶 속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그 좋은 역할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마이뉴스 그 기사를 만날 때마다 또 시민 기자들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